존경하는 윤희성 일성학원 이사장님,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님, 친애하는 한림대학교 교직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일송상을 수상하는 영예로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명예와 영광의 순간입니다. 한림대학교 설립자이신 일송 고 윤덕선 박사님의 건학 이념인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적 지성을 지닌 인재의 양성과 학술 문화의 진흥을 실천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아부으며 봉직했던 이곳에서 일송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분석가, 경제정책 수립자, 국가외교 협상가, 중앙은행 책임자, 그리고 대학교 총장으로서 살아온 저의 삶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일송상 수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송상 추천위원회와 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학 졸업 이후 20번을 넘게 다양한 직장을 넘나들며 살아왔던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제 인생의 여정의 서사를 5개의 짧은 에피소드로 나누어 회고함으로써 저의 수상 소감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의 전공 분야가 바뀌게 된 유학 과정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1974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유학하였습니다. 당대 세계 최고의 계량 경제학자였으며 후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저를 훌륭한 이코노미스트가 되도록 적극 지도하였던 로렌스 클라인 교수를 쳐다보면서 계량 경제학을 전공하고자 미국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로서의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저의 스승인 서울대학교 조순 교수님께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으니 먼 훗날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관한 비교체제 이론을 공부해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2개의 전공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당시 명망이 높은 경제체제 이론 전문 교수 밑에서 소련 경제를 위시하여 사회주의 경제계획에 관한 이론과 제도 등을 공부하고 클라인 교수로부터 배운 응용계량 경제 수단을 활용하여 경제체제에 관한 실증적 분석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학업이 진행된 후 경제체제론 전공시험을 치르기 직전에 인지하게 된 사실이 이 분야에 관한 논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실제로 경험하기 위하여 현지에 가서 인턴십을 일정 기간 수행해야 한다는 학내 내부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상 머리에 앉아서 현실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논문을 완성해서는 안 된다는 실용적인 미국 대학의 교육 철학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유신 시대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시기였으므로 제가 인턴십을 이행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시대 환경이었지요. 제 불찰에 연유하겠습니다만 결국 인턴십 조건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논문의 전공 분야를 바꿔야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저는 우선 계량경제 분야 전공시험을 끝낸 후 클라인 교수가 설립 운영하고 있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워튼 계량경제연구소에서 미국 노동시장에 관한 계량 모형 작업에 참여하던 박사과정의 연구원이었습니다.
나로서는 참여하고 연구하던 내용 중 일부분을 학위 논문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학위를 끝낼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 대안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유학 생활에서 전공 분야를 바꿔야 하는 방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심각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도 연구 중이던 내용 중 일부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전시키는 대안에 지도 교수들께서 동의하여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후 1년여 만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공시험도 통과하고 박사학위 논문도 동시에 끝내는 기록을 남기며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거시노동 경제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였으며 이때 미시노동 분야에서 인적 자본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위 논문 중 한 부분이 청년 실업률 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이었는데 왜 고교 졸업생의 일부가 노동시장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느냐에 관한 실증 계량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전공을 바꾸면서 방황하게 된 과정이 결국은 훗날 교육 정책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는 인적 자본에 관한 지식을 배우게 된 기회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대학 행정을 맡게 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나고 보니 세상 살아가는 일에 결코 우연은 없고 필요 없는 일은 더욱 없으며 제가 교육행정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전공 분야를 바꾸게 된 것도 다 필연이었는가 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둘째는 박사 학위를 얻은 후 KDI나 조세연구원 등 국제기관에서 정책 연구에 종사하게 된 경위입니다. 저는 1979년에 박사 학위를 받은 후 The Ohio State University의 패컬티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의 극심한 경기 침체 상태에서 유학생 비자를 갖고서 정말 운이 좋게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워튼 개량경제연구소에서 3년 반 동안 연구 경험을 쌓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인적자원연구소에서 4년 동안 연구 책임자로서 활동한 경험이 귀국 이후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게 된 동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적자원연구소는 미국 최대 규모의 패널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응용 계량 분석을 전공한 저에게는 미시 계량 분석을 위한 자료의 보물 창고로서 매우 높은 활용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연구 환경이 선진화된 미국에서 당시로서는 최신 방법론을 활용한 계량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워튼 계량경제연구소와 인적자원연구소에서 7년 반 동안 수행한 모든 연구 내용이 미국의 노동부, 국방부와 같은 정부 행정기관에서 수주한 정부 정책 과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귀국 후에도 국가의 싱크탱크인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정책 연구를 이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연구원 생활에서 초지일관 제 머리에 있었던 원칙은 In Search of Excellence 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학 연구소에서 일한 경험에서 얻은 원칙이 수월성을 지향하지 않는 연구란 쓸모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KDI를 이끌 때 추구했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가져다는 미국의 브루킹스 같은 정책 연구기관을 모델로 삼아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정책 자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론이 밑바탕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만 evidence-based policy, 즉 증거가 기반이 되는 실용적인 대안의 모색에 최우선 순위를 둔 연구를 독려하였습니다. 특히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선진 경제를 위한 기본 구상,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신경제 5개년 계획,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다이내믹 코리아 등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담은 비전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과 OECD 가입 협상에서 우리나라 여러 부문의 과제들을 외국에 설명하고 설득한 경험은 후일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연구소 생활은 비전을 세우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성을 터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활동 범위를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 넓혀나가 우리의 발전 경험을 신흥경제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 연구기관으로서 역할도 실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2010년 우리나라가 G20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어젠다로 제기하여 채택되었던 의제가 바로 신흥경제권 국가의 한국 경제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Knowledge Sharing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제가 K다의 원장 시절 태동시켰던 활동입니다. 셋째는 우리나라를 선진국 클럽에 가입시킨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협상 관련 에피소드입니다. 연구기관에서 수월성을 바탕으로 인류를 추구했다면 OECD를 통해서는 선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남을 쫓아가면 선진이 되고자 하는 것이며 남이 나를 쫓아오면 이미 선진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외교관 출신이 아니면서 국제협상을 실무적으로 책임진 영광을 가졌고 이는 아마도 외교협상 분야에서는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1995년 3월부터 1997년 1월까지 파리에서 여러 정부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OECD 가입 준비사무소 소장으로 재임하면서 모든 실무 협상을 지휘했습니다. 저는 11개 위원회와 6개 소위원회의 모든 협상에 참여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나라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모든 협상에 한 사람이 다 참여했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다양한 어젠다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짜고 협상에 직접 참여하느라 아마 제 일생에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담입니다만 2년간의 협상을 마치고 파리 현지를 떠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을 처음 방문한 사실은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 제가 어느 정도로 지독한 워커홀릭이었는가를 소개할 때 자주 예로 드는 사례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인 그 당시만 해도 선진국의 자격이 무엇이었는지 그 책무는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선진국을 쫓아가기가 바쁜 그런 때였었는데 머리를 잠시시키고 뒤를 돌아보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이미 선진국 문턱에 와 있었다고 평가하는 현실을 느끼게 된 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권위를 생각해야 하는 동시에 선진국의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도 가슴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되돌아 생각하면 육체는 이미 성인으로 성장했는데 정신은 아직 그에 맞도록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비유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OECD에는 선진국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규범이 있어서 이를 서로 존중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고 나라마다 제도나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도 큰 틀에서 OECD가 규정한 선진국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협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96년에 협상할 당시에는 OECD의 상징적 위원회인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보다 뒤떨어진 후진국들을 돕는 공적 개발 원조를 지원할 여력이 당시로서는 없다고 판단해서 이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루어진 미한 과제가 제가 OECD 대사로 부임한 2008년 하반기 이후 다시 추진되어 2009년 말에 가입함으로써
마무리 짓게 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큰 감격을 맛본 순간이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긴 시차를 두고 동일인이 두 협상을 모두 담당하였다니 믿기지 않는 우연, 아니 이것도 필연이었다고 생각하여 하나요?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은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그 위상이 격상된 역사적 회고였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입협상 당시의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인 시기였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한국이 가난한 나라들을 돕겠다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품격을 다시 평가하게 만든 기회였으며 결과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들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두 번의 OECD 협상이 선진이란 단어를 제 내래에 강하게 박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넷째 에피소드는 글로벌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 한국은행에서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임명되었던 공직 대부분 경우가 그랬었습니다만 OECD 대사였던 제가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받게 된 일은 제가 한림대학교 총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것만큼이나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주저함이 없이 새로운 도전에 또 한 번 나섰습니다. 글로벌 BOK, 글로벌 한은을 한국은행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제가 부임한 2010년은 글로벌화 추세가 발생 원인으로 지명되었던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의 와중에 있었으므로 글로벌화라는 현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은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직장 중에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이라는 구성원들의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아쉬움이 보였습니다. 바로 조직이나 업무를 글로벌 기준에 맞추겠다는 목표를 최우선순위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총재로서 부임했던 해 우리나라는 G20의 의장국을 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G20의 정상회담을 보좌하는 G20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제가 공동의장 역할을 맡아야 했던 때였습니다. 의장국으로서 당연히 글로벌 어젠다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시기라서 더욱 절실하게 글로벌화와 관련 의제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측면도 있었을 것이며 직전까지 OECD 대사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루는 현장에 있었기에 제 눈에 더 띄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부 지향적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고 더욱 경쟁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점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파악하였습니다. 독점적 위치에 있는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나름대로 치열한 내부 경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경쟁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큰 경쟁은 한마디로 외국 중앙은행과의 경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의 중앙은행이 자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만큼 한국은행도 경쟁적으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으로 국가의 신인들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하는가가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글로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저는 구성원들에게 왜 눈이 둘인가 하면 한 눈은 국내를 보고 다른 한 눈은 국외를 보라는 의미라는 비유를 곧장 들려주곤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글로벌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 역사적 의미의 개혁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면 미국, 일본, 중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중앙은행이 부분적으로 책무를 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오직 물가안정에만 책무를 지고 금융안정은 정부가 주책무를 지게 역할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제한적으로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세계의 모든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당연히 제 역할을 충실하게 실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금융안정의 책무를 지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금융위기의 책임에서 일부 벗어날 수는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을 설득하는 매우 어려운 입법 과정을 통하여 결국 한국은행도 세계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유사하게 금융시장 거시 건전성 규제의 이력을 담당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함으로써 한은의 인재들이 국가 경제에 더 헌신할 수 있는 큰 길을 터주기도 했습니다. Never before. 이는 한은에 있을 때 제가 자주 애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어제 하던 일을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창의력과 도전 정신이 배어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섯째 마지막 에피소드는 선진인류대학의 꿈을 가슴에 새기면서 지낸 한림대학교 봉직에 관한 것입니다. 학위 논문 과정에서 인적 자본 이론을 바탕으로 고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이유를 분석하였고, KDI 등 연구기관에서는 수월성을 통한 인류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OECD 활동을 통해서는 선진국 제도와 선진의식을 몸에 익혔고, 한은에서는 글로벌 정신의 정신과 행동을 강조했다면 한림에서의 제 삶은 이 모든 경험을 녹여 만들어낸 통합 버전의 완결판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선진인류대학이라는 개념에 이 모든 이념이 융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 한은 총재의 임기를 마친 후 저는 그해 여름부터 제 모교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학부생 강의를 초대받았습니다. 이 역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강의하고 교수와 학생들의 교류를 통하여 미국의 교육제도에 대하여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도혼 윤대원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한림대로 저를 초청한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연속적으로 또 벌어진 것입니다. OECD도 미완의 과제를 10수년이 지난 다음 기회를 얻어 완수했는데 한림대에서도 8년 후에 이런 기회를 또 부여받다니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요. 아마도 한림대 복귀를 대비하기 위하여 미국 인류대학의 교육제도를 배워오라고 이미 정년이 지난 나이였던 저에게 하늘이 펜실베니아 대학에 강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란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제가 한림대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한림대 100년대계 비전을 세우게 된 경험적 지식도 대부분 이때 얻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 중심 교육을 선진인류대학의 핵심 가치로 삼은 결정은 지금 생각해도 자랑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복수전공의 필수화, 교과 선택에 관한 학생 자유권 확대, 인트라뮤럴 리그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선진국형 캠퍼스 라이프의 정착 등도 학생 중심 교육의 이념을 실천하는 방안입니다. 융합 전공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전공 사이의 벽을 허물고 전공의 융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계에 만연한 인텔렉추얼 패러키얼리즘, 지적 편협성이라고 불리는 이것의 병폐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장서서 사회 혁신을 이끌고 가야 할 대학이 오히려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우선 우리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하라고 했으며 환골탈태하겠다는 각오로 제도와 정책을 선진화하고자 했었습니다. 반세기 전 유학 초기에
비교체제 이론을 공부하면서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제도가 바뀌면 사람이 이에 적응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제도와 조직을 뜯어 고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업을 저를 믿고 참으면서 지지해준 한림대 동료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한림대학교는 제가 부임해서 선진인류대학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 그렇게 변모할 토양을 설립 직후부터 학교를 이끌어온 분들이 배양했던 덕분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선진인류를 지향한 역사와 전통이 없었다면, 그리고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개혁 노력은 당연히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립자 일송 선생의 주춧돌 정신은 그야말로 희생과 섬기는 리더십의 표상이고, 이어서 도훈 선생의 도전과 응전의 정신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위로 뻗어나가는 기상을 담은 디딤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한 주춧돌과 디딤돌 정신의 토대를 바탕으로 선진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가능했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글로컬 대학 위원회 일을 담당하면서 한림대에 관한 높은 평가를 많이 들었으며 매우 기뻤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칭찬이 사방으로부터 자자했습니다. 비전을 세워 앞으로 뻗어나가는 한림대 발전 모델이 이제는 누구나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 날이 온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수상 소감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권위의 일종상을 수상하는 자리이므로 제 삶을 에피소드로 엮어내는 과정에서 담담하게 쓰려고 했었지만 이야기거리를 미화하거나 현학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직접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직을 수행해오는 동안 긴장과 충격의 순간도 물론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1993년 경제비서관으로 경험한 급격한 금융실명제 도입에 따른 시장 불안정, 1997년 재정경제원 특별보좌관으로 겪은 기업의 줄도산과 IMF 경제위기 발생, 2008년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체험한 사회적 불신과 갈등의 광우병 파동 등을 현장에서 직접 다 겪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이런 산전수전의 경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었던 지혜, 인내, 용기, 소통의 의미가 그 이후 저의 활동이 대가 없이 성공하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제 인생 여정은 한마디로 회귀의 삶으로 특정 지어진다고 여겨집니다. 1989년에 떠난 K대에는 2002년 13년 만에 원장으로 돌아갔고, 1995년에 협상을 시작한 OECD는 2008년에 13년 만에 대사로 되돌아갔고, 1979년에 학위를 받았던 펜실베니아 대학도 2014년에 초빙 교수로 강의하러 돌아갔고, 경희대학교도 1998년부터 가르치다가 2005년에 3년간 K대를 마치고 복귀하였으며, 1993년에 근무했던 대통령 경제비서관도 2008년에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돌아갔으며, 한림대는 2008년 브런드 떠난 이후 8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항시 앞을 보고 달렸습니다만 눈을 떠보니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미진했던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했던 형국입니다. 회개의 삶이란 표현에서 갑자기 연호의 삶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연호는 이유 불문하고 물살을 거슬러 어려운 길로 돌아온답니다. 저의 경우는 당초에 가졌던 목표 달성을 포기하기 싫어 재도전한 삶을 가졌다고 하여야 하나요? 얘기를 하고 보니 제가 왜 생선 중에 연어를 제일 좋아하는지를 이제 와서야 문득 깨닫게 되어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한편 회개가 동일 삶을 살았다는 뜻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연어한테는 그동안 물이 바뀌었으니까요. 저한테도 시간이 흘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과 환경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성취하고자 했던 삶이었다고 평가받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받는 재단, 헌신하는 총장, 우수한 교직원, 높은 이상을 꿈꾸는 학생, 그리고 애교 수임으로 뭉친 동문이 힘을 합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겠다는 진취적인 기상이 아름다운 봉의산 자락의 자리를 잡은 한림대학교의 특성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설립자 일성우의 건화기념을 인용하면서 시작한 수상소감을 우리 모두에게 남긴 일성의 말씀을 거듭 인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는데 길이 나타납니다. 앞으로의 대학 생활이 여러분 인생의 밑거름이 될 것을 믿으며 나는 언제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충실하게 내조를 해줘 제가 마음 놓고 사회생활을 하게끔 도와준 제 가족, 아내 황주애, 그리고 외국에 있어서 이 자리를 함께 하지는 못한 딸의 가족 나영, 수형, 준환에게 항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